오늘 두 번째 인문학과 예술가의 대화의 자리에 저도 초청을 받고 이제 두 분도 같이 초청을 받으셨는데 뭐 전례가 사실 하나밖에 없어서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든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아마 나름의 다소간의 긴장감, 떨림 이런 거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대화를 하기가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으니까 최근에 이제 그 각자의 어떤 생활의 경험이라든지 근황을 짧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같이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나누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점에서 뭐 우리 그 인문학 연구자라고 할 수 있는 김설아 선생님께서 먼저 최근의 근황들을 짧게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저는 이제 철학과 박사 수료 대학원생 김설아라고 하는데요. 요즘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도 해서 그동안 이제 동료들과 많은 세미나와 스터디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 많이 좀 줄기도 하고 수업도 비대면으로만 진행이 돼서 좀 기억이 좀 많이 없는 근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대담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공유할 텐데 조금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이제 뭔가 인문학자, 예술가, 작가와 연구자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서로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정유승 작가이고요. 소개를 하려니 저도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상반기 때는 코로나 때문에 뭔가 전시가 취소되거나 아니면 뭐 교육 프로그램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거나 했었는데 하반기 때는 좀 어느 정도 코로나 세상 속에서도 안정이 찾아오면서 이제 전시도 뭐 비대면으로 하든지 아니면 뭐 인원을 감축해서 진행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하반기를 보냈고 이제 현재는 그 국가에서 예술가들 약간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 동네 미술이라는 그런 국가 사업에 일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은 더 코로나 이전보다 더 살기 긍정적으로 아주 살기 좋아졌다 그런 게 있었어요. 좋은 것 같습니까? 좋지만 뭔가 다시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또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걱정이 돼요. 다시 작업을 하려면 하는 것에 대해서 역시나 코로나가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창작을 하고 어떻게 그런 작품들을 전시를 할까? 그건 조금 고민이 되긴 해요. 뭐 제 소개에 앞서 먼저 든 급작스러운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네. 먼저 이야기를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잊어버리기 전에 네. 네, 코로나 이전과 만약 코로나 이후가 네. 만약에 그런 불안함과 더불어 생각해 보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작업의 방식에서 조금 더 변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계속 이제 진행을 하실 생각이신지. 사실 작품에서 주된 게 이제 기록하는 행위잖아요. 뭔가 그 도시라든지 아니면은 사람이라든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뭐 그걸 토대로 이제 나름의 연구를 하고 이제 기획해서 시각적인 이미지로 하는 건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뭔가 행정적으로 제한이 금지된 그런 시기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뭔가 조금 제가 찾고자 하는 대상들은 조금 더 만나기 어려워졌어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하는 활동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한 지 한 거의 한 5개월이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지역 주민을 찾아가거나 그러는 것도 조금 더 서로가 부담스러워하는 상태인데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면은 그냥 일상적인 도시 풍경을 좀 사람이 없는 모습들이 조금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거 그건 이제 그냥 텅 빈 도시 느낌은 좀 담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작업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조금 해보기로 하고 저는 광주랑 인연을 맺은 지가 이제 거의 이제 10년이 다 돼가는 시점. 2010년, 11년에 처음 제가 평론가, 비평가로 광주 대인예술시장에 초청을 받아서 크리틱을 하러 처음 여기 광주에 왔다가 그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기획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하게 되면서 인연을 맺었는데 2018년도에 광주 비엔날레 기획을 맡은 이후에
지금 뭐 김설아 선생님 계시지만 여기 뭐 정유승 작가님도 광주 모더니즘이라는 세미나에서 세미나를 지속하고 있고 그 전에는 정유승 작가님은 작가와 기획자로 또 오래 만남을 가져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도 2018년 이후에 광주에 한 달 이상 안 오는 게 올해 들어서 처음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전에 2주에 한 번씩은 거의 와서 세미나를 하고 같이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이제 광주 지역의 여러 가지 도시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이 어쩐지 자주 안 오니까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아서 이후에는 이제 이 광주학이든 제가 관심 있는 여러 가지 연구 주제든 이런 것들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최근에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코로나의 상황을 보고 또 만날 수도 있으니까 만나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하니 어떻게 되든지 간에 향후에 저의 작업은 방식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주제도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공부를 해나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전에 우리가 했던 이야기가 일종의 우리 사회에 불어닥친 일종의 광풍, 위기, 뭐 유행하는 말로는 일종의 재난, 역병의 재난 같은 상황인데 사실은 코로나19를 전지구적인 재난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도 사실은 우리 삶이 재난이 아니었던 적은 없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작가로 사는 일은 사실은 혹은 예술가로 사는 일은 한국 사회에서는 항상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정유승 작가님이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는 유독 더 어려운 국면 안에 좀 들어간 게 아닌가.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광주를 인문도시라고 얘기하거나 예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상식적인 수사처럼 쓰고 있는데 광주에서 작가로 사는 일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 이런 걸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러저러 여러 일들을 또 경험하신 바도 있으니까. 일단 작가로 살아가는 일 터닝 포인트는 아무래도 2019년이겠죠. 6월 달이었고 근데 그 전에도 작가로 살아가는 일보다는 여성 작가로 살아가는 일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작업이라든지 그런 이야기거리라든지 뭐 글이라든지 이런 걸 썼다면은 2019년 정말 하반기 이후에는 내가 광주에서 작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청년 작가, 나이가 어린 청년 작가로 살아가는 게 내가 정말 광주에서 뭔가 한 가닥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더 지금에서 이제 2020년 더 들어와서도 조금 더 생각이 더 깊어진 게 최근에 뭐 정말 광주에서 많은 미디어 센터라든지 아트센터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미디어 축제라든지. 근데 대부분의 뭐 정말 광주에서는 거의 막 한 작가 이렇게 약간 스타 만들어주고 약간 몰아주기 그런 작가님들을 되게 유명한 작가님들이 계시는데 여성 작가분들은 거의 다 좀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명을 거론해야 되나? 뭐 어차피 유명하시니까 뭐 이인남 작가님이라든지 아니면 손봉채 작가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진시영 작가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뭐 미디어 작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유명을 한데 그에 반면에 그 나이대 또래의 여성 미디어 작가님들은 모르겠어요. 이게 시대적인 건지 아니면 뭐 이런 여성이 그런 기술을 배우기 좀 어려운 작업 환경이라든지 그 광주 미술 환경이라든지 모르겠지만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저도 영상 작업을 하고 있지만 한 번도 그런 미디어 전시에 초대되었거나 뭐 기획자나 그런 기획사로 연락을 못 받은 것도 있고 그런데 보면 사실 뭐 굳이 뭐 기술을 쓰지 않는 미디어라도 되게 후배 남자 작가님들은 많이 전시를 하시더라고요. 2017년도에 광주 드림에 네. 광주에서 여성 작가로 산다는 것이라는 칼럼을 쓴 적 있으시죠? 네. 연재되는 거. 그 문제의식이 사실은 이제 지금도 여전히 없어지진 않죠. 사라지진 않죠. 되어 있는 모습. 근데 그때는 제가 막 조사했을 때는
그때 미술관이나 갤러리 뭐 관장님들 성비 보면은 10군데에서 여성 관장님이 딱 2분이었고 나머지 다 8분이 남성 관장님이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의 성별 비율도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3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뭐 나아졌는지 이런 미술, 광주 미술의 생태계가 그렇게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니 뭐 여성 작가로 산다는 일이 광주에서는 예양이라고 부르는 그 상식적인 수사를 사실은 수혜를 받거나 하는 게 사실상 뭐 조금 아닌 것 같다. 네. 이기도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질문을 들으면 그냥 작업하기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라고 말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청년 쪼개고 세대 쪼개고 여성 쪼개고 이렇게 쪼개도 계속 쪼개는 게 제가 아무래도 그런 약간 배제의 경험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자꾸 이렇게 쪼개서 전제하에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그렇죠. 작가라는 이름은 사실은 추상적이거나 보편적인 이름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차이를 갖고 있는 이름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작가 이렇게 하면 뭐 그런 가치들은 지운 채로 사실은 보편적인 이름으로 명명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니까 여성 작가로 산다는 그 문제의식이 사실은 광주에 있는 여성 작가들에게는 다 주어져도 아주 좋을 텐데 오히려 거꾸로 여성 작가로 산다는 이름표 자체를 싫어하는 경우도 종종 봤던 것 같거든요. 나는 작가이고 싶은데 여성 작가이고 싶지 않다라는 표현도 여성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일종의 차별 의식 아니냐라고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서 뭐 근데 이제 이런 게 뭐 논란의 문제로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이런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라는 판단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광주에서 예술가로 사는 일에게만 할당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뭐 그와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인문학자로 사실은 살아가는 일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이 이야기를 받아서 얘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네, 그 이제 작가라는 입지가 이제 원체 이제 여러 부분에서 그러니까 직업군에서도 무슨 뭐 선생님 그리고 뭐 회사원, 공무원 뭐 이렇게 지칭되는 직업에서부터 계속 배제되어서 뭔가 여백의 위치에 놓인 상태인데 그 중에서도 여성이라는 입지가 또 어렵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자라는 입지도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대학이나 이제 제도권 내에서 있으면 이게 조금 안정된 환경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아직 졸업하지 못하고 그리고 학교 내에서 고정된 자리를 갖지 못한 그런 연구자들은 사실 제도권에 있으면서도 있지 않은 좀 이런 모순된 경계에서 조금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너 대학에 있잖아. 너 대학에서 지금 공부 중이지?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연구자를 사는 일은 그만큼 간단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계속 뭔가 기회들을 발굴해 나가야 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것 같거든요. 아니면 대학 내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해서 담당해서 그걸로 이제 뭔가 자기의 어떤 그 생존 수단을 획득하거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들면 좀 대학이란 어떤 공간인가라는 이제 고민들도 들고 있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자로서 사시면서 이제 제도권 내에 있지 않은 환경에서 어떻게든 이제 개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좀 그 얘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18년도에 광주 비엔날레 하면서 삶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수업을 더 이상 안 하게 됐거든요. 대학 수업을 안 하고 그냥 제도권 바깥에서 뭐 연구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이런저런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미뤄뒀던 이제 연구들을 진행하는데 최근에는 그 지역의 중소기업이랑 협업을 해서 그 중소기업의 제품 생산을 한번 해보는 그런 작업을 조금 거쳐봤어요. 2018년도 이후에. 부산에 그 명란 기업 중에 가장 유명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덕화푸드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에서 일정 정도 연구비를 지원해주고 그 연구비를 토대로 해서 한국의 명란이라고 부르는 게 도대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어져 왔고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추적하는 일종의 자료 발굴을 근 3, 4개월 정도를 시도를 했고 그걸 토대로 회사랑 이런저런 협업을 진행하면서 최근에 이제 조선명란이라는 제품을 발매하는 데까지
한번 해봤죠. 그 해보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음식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인문적인 자질이 조금 필요하구나. 인문 연구자들이 기존의 연구라고 부르는 장 안에서만 들어있으면서 해야 될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들을 새롭게 구성해야 할 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쌀만 하더라도 최근에 제가 또 관심 있는 주제가 쌀과 커피거든요. 커피도 사실은 부산의 모모스 커피라고 이른바 스페셜티 커피를 만드는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그 커피랑 지금 협업하면서 또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를 또 진행하고 있기도 해요. 근데 쌀은 이 지역이 아주 중요한 자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쌀이 사실은 이제 토종쌀로 조금 바꾸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식민지 시기 이후에 60% 이상, 그리고 30년대가 지나면 70% 이상이 전부 다 일본식 이제 수경 재배를 기존으로 하는 쌀로 다 바뀌어 버리거든요. 근데 전남 전북 지역 모두가 평야가 많으니까 이 지역은 쌀이 매우 중요한 가치인데 이 어떤 쌀을 사실은 심어서 우리가 먹었는지, 그리고 만약에 전통이라는 말을 제가 그렇게 선호하지 않지만 조선명란이라는 음식이 전통 음식이라면 이 전통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이 이걸 먹었던 이유는 전통 쌀과 더불어서 먹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명란이 생산됐던 곳은 원래 원산이니까 북한 지역에, 북한 지역의 토종 쌀은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사실은 한국 사회의 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최근에 경험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들여다보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평가부터 시작해서 그 가치, 의미 이런 걸 담아낼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저만 아는 게 아니라 공유할 수 있는 방식들을 인문학자로서도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인문학이 뭐 철학 전공이든 사학 전공이든 상관없이 전공자들이 지금 현재의 현실 안에서 무언가 새롭게 기입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부르는 게 있다. 대학이 그런 걸 해주지 않으면, 뭐 해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발명을 해야 되고 발굴해야 될 목도 인문학자들에게 있는 거죠. 그런 창조적 아이디어들을 청년 세대에게 값싼 일자리를 부여해서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거기에 있는 분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해주고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대학과 대학 바깥에 있는 세계 사이의 그 연속성, 연결고리라는 게 인문학 안에서는 그다지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가자면, 연구자라고 얘기하셨지만 저는 이제 남성 연구자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설아쌤은 이제 여성 연구자. 네, 아까 여성 작가로 다른 일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본경들, 그럼 여성 연구자로 살 때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아까 이제 그 미술관의 관장들을 살펴봤을 때 남성 관장이 현격히 많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대학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주어진 교수의 자리는 보통 여성 연구자들한테 많이 할당된 것이 아니라 남성 연구자들에게 많이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여성 연구자들은 그러한 사례들, 경우들을 보면서 나의 살 길을 새로 찾아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그 제도의 벽에 부딪혀야 되는지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 연구자로서 저도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해야 할 텐데, 조금 더 이제 내가 여성 연구자라는 좀 정체성을 가지고 여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넓히고 좀 주제를 갖고 고민을 해가면서 같이 이제 여성 연구자로서의 이제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좀 생각을 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지금 인문대학에 찾아오는 여성 연구자의 수가 사실 수는 남성 연구자에 비해서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나요? 네, 그렇죠. 이제 들어오는 학생들은 여성 연구자가 많죠. 철학과 내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고 남성 이제 대학원생도 더 많긴 한데, 다른 국어 국문학과, 영문학과, 인문학과 뭐 이런 경우에서는 여성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은데, 왜 살아남고 좀 더 연구자로서 지속하는 사람은 남성들이 많은가? 그거는 대학 내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성 연구자라 할 때 여성이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 가정, 결혼, 그리고 육아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지금 국가 공무원이나 기업들은 어느 정도 그
그 육아휴직이랄지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해결 방안을 구상을 하고 있는 반면에 대학에서 여성 연구자들에게 육아의 문제, 출산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는 그닥 해결책이 없고 개인에게 주어진 문제로만 남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아쉬운 부분이죠. 네, 그 더불어 생각해 보면 이거는 예술가 구조 안에서도 사실 비슷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술대에 입학하는 친구들은 여성 학우들이 훨씬 더 비중이 좀 높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살아남는 혹은 여전히 이제 예술가로 인정을 받는 작가들은 대체로 다 이제 남성 작가들인 경우가 많으니까 뭐 실제로 이제 미대를 졸업을 하셨으니 네. 어떠신 것 같습니까? 광주의 사정을. 그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광주 전남 교류전이라고 해서 이제 광주에 있는 작가들 25명 그리고 전남 지역 작가들 25명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작가님들도 있고 이제 학부생인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학생들 다 인터뷰를 해 보면은 되게 뭔가 일단 자신의 미래에 대한 그런 게 확신이 거의 없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그냥 작업하면 되지 약간 그런 거에 있더라면은 훨씬 더 세상이 넓어졌고 기술적으로 또 너무 많은 것들이 이렇게 진화돼 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물어보면은 이거는 이제 성별의 뭐 젠더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작업을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게 조금 더 낮고 자신이 없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뭔가 작업을 한다는 거 그리고 작가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좀 그렇게 막 좀 크게 자신감 있어 하는 친구들이 별로 좀 없었어요. 생각을 해보면 이건가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문학 연구자로서 사실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으면 이런 여러 가지 기금들을 또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금을 받는 이 문제랑 조금 전에 이제 작가님께서 사실은 어디 마을 미술가 같은 데 일을 참여하게 되는, 거기서 돈을 벌죠, 둘 다. 근데 사실은 노동을 해야 되는 이 조건 아래 들어가게 되면 자기 작업을 하는데 쏟는 그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뭐 해야 될 공부는 많고 해야 될 작업은 많은데 항상 그건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그러니까 생존 구조가 사실은 학교에서 주어지는 것이든 마을 미술과 같은 공공 미술과 같은 형태 아래서 주어지는 것이든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뭐 아까 마음의 문제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마음의 문제라기보다 제도가 어쨌든 살아가게는 해주기는 하지만 살아가게는 해주고 더 이상 무언가를 하게는 해주지 않는 이런 형태가, 그러니까 제도 시스템이 확 이렇게 모든 영혼까지 이렇게 쫙 이렇게 틀을 짜서 거기에 위치시키도록 만드니까 사실은 연구자로 더 뭔가를 더 집중해 보기 굉장히 어렵고 여유가 없으니까 생존의 여유가 별로 없고 작가님들도 뭘 더 해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 그러면 사실은 아까 뭐 결혼, 육아, 뭐 출산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해서 모든 걸 그냥 정리를 해버리는, 특히 이제 여성 작가, 예비 작가분들은 그런 구조로 가버리고 결혼하고 나서 출산하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그 안으로 들어오기가, 진입하기가 매우 어려운 형태로 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실제로 얼마 전에 그 광주에 있는 한국화 전공을 하시던, 뭐 한국화라는 이름도 사실은 좀 문제적이긴 하지만 그 하시던 작가분들의 이제 전시 서문을 쓴 적이 있는데 그 전시 서문을 쓰면서 생각해 보니까 한국화 전공 가운데 광주에서 여성 작가로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 수많은 역사 속에. 이게 남화 혹은 남정화의 전통이 이렇게 깊다고 하는 곳에서 여성 작가는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 나이든 여성 작가가 실제로 몇 명이 없다라는 게 좀 충격적인 일처럼 새삼스럽게. 그리고 뭐 그런 이제 백년사 같은 거 정리한 책자들이 있거든요. 뭐 광주 전남 미술사를 총정리한 책자에 봐도 여성 작가의 이름은 손에 꼽을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급변하는 조건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여전히
그런 젠더적 구조는 실제로는 거의 변하지 않은 채로 계속 흘러오고 있는 거니까 이분들이 대학 때나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쓰이는가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저가에 취급되고 연구자든 예술가든 이 예술가 노동이라고 부른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이제 의제화된 지가 한 5년 이상 넘어가고 있는 걸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여전히 사실은 뭐 아티스트 피를 이렇게 정산해서 보인다 하더라도 크게 개선되지는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예술가의 노동은 어떻게 조금 취급받고 있는 것 같은지. 왜냐하면 이게 이제 후배 세대들이 더 이상 작가가 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으니까. 딱 그 지금 뭔가 이건 경험인가 아무튼 예시인가 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고민할 때도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며칠 전에 이제 막 갓 졸업한 뭐 큐레이터나 기획자 학부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초년생 그런 분들이 이제 전시 제안을 해요. 근데 아티스트 비는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뭐 기금이 적게 받아서 이런 전시를 했는데 근데 아티스트 비는 없고 전시 준비하는데 작품을 이렇게 뭐 설치해 주시면 전시에 참여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하는데 저도 뭔가 그들을 응원하지만 아티스트 비가 없는 채 뭔가 거기에 참여를 하기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그런 분들을 다 뭐 죽이고자 참여를 안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좀 정말 사회 초년생들에게 그래 얼마나 열정이 있고 패기 있고 막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안 한다 하니까 또 마음의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조금 내가 이런 전시는 참여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정말 옛날 같았으면은 참여를 했었겠죠. 근데 이제 작가들의 뭐 정당한 처우라든지 뭐 전시 일정에 따른 아티스트 피라든지 뭐 작품에 뭐 이동할 때 설치할 때 뭐 테크니션 보험 이런 거를 다 알아야 이제 작가로서 조금 약간 안정적으로 전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컨디션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미 맛은 아닌데 경험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전시에 참여를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내가 만약에 전시를 참여한다면 뭔가 이 작가들의 안정적인 판을 깨트리는 또 교란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렇자니 좀 나이 어리신 기획자님들에게 그 꿈을 밟는 것이 아닌가. 표준 계약서라고 부르는 형태가 있는데 뭐 아무리 이제 졸업 기획전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계획서에 따라서 계약서가 있으니까 계약서에 준한 방식으로 어쨌든 계약을 맺어보는 경험치를 그들도 가지는 것이 그들도 사실은 전시의 그것에 대한 기획에 대한 비용을 못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건 사실 별로 좋은 일은 아니고 더불어 생각해 보면 아티스트 피를 받으신다 하더라도 그 액수가 뭐 국공립기관 정도를 제외하고는 아니면 뭐 대규모 전시나 이런 걸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이제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사실은 안 주는 경우도 훨씬 더 많고. 네. 되게 안 주는 경우가 되게 더 많아요. 그럼 궁금한 게 아티스트 피는 책정되는 기준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기준은 아닌 것 같고 급변하게 좀 좋아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한 2, 3년 전부터 해서 급변하게 아티스트 피가 있어야 전시를 참여를 하겠다 하고 또 이제 기관들도 좀 약간 2, 3년 만에 바로 이렇게 좀 그런 품목들이 또 있기도 하고. 근데 아직까지는 아티스트 피가 좀 요식행위에 가까워서 근데 그렇게 크지 않고. 근데 생각해 보면 연구자들도 사실은 작가들이 아티스트 피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행정문서를 생산해내는데 그냥 행정문서로 종료되어 버리는 이런 일들 너무 많잖아요. 아니면 아이디어를 생산해도 그 아이디어는 그냥 그 사업단의 일부로 그냥 묵혀 들어가가지고 뭐 네 거도 내 거도 아닌 상태로 그냥 가버리고. 우리의 것. 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제 연구자들도 예술가들이 처해 있는 위치와 어떤 점에서는 대동소이한 상황일 수도 있다.
이제 바로 그런 점이 인문학 연구자로 진입하는 것들을 여러 새로운 세대들에게 장려하지 못하게 만드는 동력. 그러니까 예술가들도 한다 하면 그 굼는다라는 인식이 아직도 여전히 강고하게 남아있는. 그리고 대학이 진학한다면 지역대학으로는 오지 않고 한예종을 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모 대학을 진학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무언가를 획득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 이게 거의 비슷한 일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 보자면. 실제로 이제 유승쌤, 정유승 작가님의 이제 전공은 원래 조소 전공이잖아요. 전남대 미대 조소 전공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제가 듣기로는 10년 동안 후배 작가가 한 명도 안 나왔다고 했었거든요. 10년 동안. 찾아와서 제 전시회 한번 보러 오세요라고 하는 후배가 있을 법도 한데, 아니면 그런 소식이 있을 법도 네. 한데, 정말 저 SNS도 열심히 하고 소식들 보는데 저희 학교 후배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전남대 미대 조소과 전공자로 가가지고 작가로 이렇게 살아가는 일 자체가 이제 생존과 더불어서 항상 생각해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한 노동의 대가가 그냥 아예 사업단에 들어가서 사업을 해버리면 그냥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래서 취업을 해버리는 구조가 더 낫고, 작가로 사는 일은 여전히 막막하니까. 그리고 군소리를 내기도 굉장히 어렵고, 어쩌다가 만약에 국공립미술관에 컨택이 되어 전시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 나오는 아티스트 피도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 바라고 또 뭐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작가분들이 이제 직업은 따로 하나 하시죠. 생존을 위한. 근데 그게 일정하게 계속 하는 직업들이 아니라 미술 쪽에서는 거의 이제 아르바이트식으로 계속 뭔가를 해서 작업비를 만들어내고 작업을 하고, 그러다가 무상의 전시를 참여했다가 다시 어쩌다가 한 번씩 아티스트 피를 주는 전시를 참여하는, 이런 구조가 있는 거고, 이제 서울 쪽에는 이런 일들이 좀 많이 개선이 좀 되어서 그나마 좀 나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여전히 사실 쉽지가 않는 거죠. 이 후속 세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어쨌든 자기의 예술 노동, 인문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형태가 아직까지는 내재적으로 주어져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수탈의 원리가, 내부 수탈의 원리가 우리 내부에 이미 주어진 채로 오는 것일 수도 있다. 거꾸로 지금 이미 승승장구하고 있는 지역의 여러 유망한 작가분들은 어떻게 승승장구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처지와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의식들을 좀 가져와서 우리의 장내로 가져와서 이야기를 해볼 이제 시기가 이제는 된 거 아닌가. 광주 곳곳과 가리지 않고 뭐 어디를 가도 매번 똑같은 작가님의 우리가 조형물을 봐야 된다면 그건 좀 이상한 일일 수도 있거든요. 전반적인 생태, 미술 생태계 안에서의 이런 문제들도 지금은 생각해야 될 지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정중 작가님이 2번의 전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번은 2018년도에 지금은 자리를 옮긴 다오라에서 했던 전시랑, 그 다음에 올해 이강화 미술관에서 했던 그 전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면 어떨지. 저는 일단 광주는 아트 페어가 있어요. 광주 아트 페어 아시죠? 근데 저는 페어형 작가, 그러니까 일명 페어형 작가라고 이렇게 불리진 않거든요. 페어형 작가라는 말이 그렇게 불리기도 그냥 하나요? 횡횡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약간 쟤는 약간 실험적인 작가, 뭐 약간 비엔날레형 작가, 뭐 페어형 작가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페어형 작가가 아닌데 이제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 좀 약간 페어 성격의 전시를 약간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2018년 겨울에 처음 페어형 약간 전시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때도 이제 영상 작업을 하고 있었고, 영상을 어떻게 페어에 접목을 시킬까 해서 어떤 뭐 영상을 찍고 뭐 그에 관한 뭐 굿즈를 만들어서 같이 팔까 아니면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항상 돈을 주고 영화를 보잖아요. 그 영상 작품, 영화 작품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영상 작가들이 작품을 팔기에는
뭔가 그런 아예 영상을 사지 않는 이상 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상 작품도 좀 영화처럼 러닝 타임을 정하고 좀 상영료를 받으면 어떨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2018년 저기 양삼동 뽕뽕브릿지 옥상에 작은 1인용 텐트를 치고 아무도 못 보게 사방을 막은 뒤 일부러 설치도 옥상에다 했어요. 옥상에는 정말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올라가지 않는 이상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계단이 티켓팅이에요. 네. 티켓팅 자리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10,000원을 지불해야 네. 그런 이 옥상의 계단에 올라가서 옥상에서 영상을 보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래도 2박 3일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 12만 원 정도는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런 처음으로 이제 영상 작품으로 네. 수입을 얻은 거죠. 그래도 사람들이 영상 작품을 볼 때 이 정도 대가를 지불하고 보겠다라는 욕구는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영상의 뭐 내용은 뭐 작가의 이런 그 일부러 뭐 이렇게 10,000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형태의 작품 메시지를 넣었고, 올해 했던 거는 이강한 미술관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 전시이긴 한데, 제가 이제 그것도 이제 아트페어의 형식의 전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광주 아트페어 2020년 할 때 프리뷰전이라고 신세계에서 평면 작업 전시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작품 3점을 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 전에 평면 작업은 조금 뭔가 제 얼굴을 그려놓거나 아니면 진지한 이야기를 해서 막 작가의 메시지를 완전 영혼을 끌어다가 다 담은 평면 작품이었는데, 사실 이 작품들을 판매하기에는 뭔가 다소 내가 봐도 우리 집에 걸어놓고 싶지는 않은 그림이에요. 너무 그 이미지가 조금 세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작가의 영혼을 뺀 그림을 그리자. 그래서 가격도 작가가 그 메시지 넣는 그런 가치를 빼니까 정말 이 켄트지를 사러 가는 길, 뭐 이 재료비, 경비, 아니면 이거 하면서 마셨던 커피, 카페비, 간식비 이런 거, 네, 이런 거 해서 이제 그래도 뭐 노동은 받아야 되니까 하루에 20만 원 설정해서 한 작품 하는데 이틀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총 52만 얼마가 나왔어요. 그래서 55만 2,890원 네. 아닙니까? 55만 나왔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평면 작품이 있고 그거를 뒷면에 거래 명세서를 같이 견적서처럼 붙였어요. 근데 그걸 3점을 이제 전시를 하고 나는데 실제로 전시 기간에 그걸 누가 사가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생각했던 미술 시장이 이런 고가의 미술 작품은 일반인도 사기 되게 불편해하구나.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작가의 영혼도 빼면서 작가가 작품을 계속 지속할 수 있게 약간 그래도 저렴한 가격에 팔리면서 하는 게 훨씬 더 구매자도 약간 집에 걸어두기 예쁜 그림, 그냥 그런 너무 많은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그런 그림이 좋겠다 싶어서 약간 그런 의미 없는 일상의 그림을 그리고 가격도 그렇게 낮춰서 했죠. 그래서 그런 시리즈로 하면은 조금 더 그 팔았던 금액에서 또 이 금액으로 또 다시 다른 작품을 또 계속 창작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제가 가져가는 거는 이제 하루 20만 원 노동비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또 재료비로 살 수 있어서 계속 지속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었던 전시가 2번 있었어요. 이게 그런 힘겨움을 제가 힘겹나요? 아니 그 힘겨움이죠. 네. 예술가로서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시 기획을 통해서 그런 걸 상상해 보는 수밖에 없는, 재생산 구조가 워낙 취약하니까 내가 작가가 되겠다고 하더라도 생존 수단이 취약하니까 다른 일을 해야만 예술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작가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작업의 형태 아래에서 재생산 구조가 이런 것이지 않을까. 그래서 상용료를 받는다거나 거래 명세서 같은 걸 붙여서 작품의 가격을 그렇게 결정을 해서 노동인건비를 같이 계산해서 사람들에게 일종의 판매를 해보는 방식. 이게 작가로 살아남기 위한 일종의 재생산 구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연구자들은 또 작가와 약간 또 차이가 있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부를 하고. 이런 지점에 대해서도 좀 감지하는 바가 있으시면. 이제 유승 쌤이 그런 작업을 하신 게 작가의 그 생산 구조가 너무 가시화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작품이라는 결과물로만 이제 내비쳐지고 거기에 노동은 생략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를 보여주려는 시도였다고 생각이 돼요. 연구자들한테 있어서의 작업물이라는 건 결국 강의, 그리고 책, 논문 이런 것들인데 연구자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고 주제를 고민하고 그런 방식은 이제 보이지 않은 채 그냥 강의 뭘 했다 그 현장만으로 그 강의 시간만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1시간에 10만 원, 1시간 15만 원. 이것도 직급별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강사냐, 교수냐, 뭐 이런 걸로. 그래서 실제로 그 강의를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앞으로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지 문제인데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욱더 이게 문제가 된 게 강의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강의를 녹화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강의 준비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거든요. 근데 그래서 강의 하나를 할 때 그 준비하는 시간이 8시간씩 걸리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근데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은 없는 것이죠. 그냥 강의 몇 시간 했다. 그냥 이걸로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건비라고 부르는 게 이제 연구자들이 안정적인 조합을 갖지 않는 이상 이제 그런 식으로 사실 평가되는 거니까. 근데 그것도 그런 지점들도 사실은 문제적이긴 하지만 이제 광주 지역의 한정에서 생각해 보면 광주 지역의 언론이 20개 넘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4개인가? 그러니까 뭐 방송 매체까지 다 포함하면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원고료를 지급하는 신문사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저는 감지하거든요. 그 지금 앞에 촬영하고 계시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혹시 예전에 연재를 하실 때 원고료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지? 있습니다. 아, 있긴 있습니까? 아유, 대단하시네. 후배들을 위해서 강력하게 주장해가지고 내가 문제가 아니다. 날 꼭 받아야 되겠다. 모델을 그런데 그 이후로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은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 이후 다른 선생님들께. 그래서 아마 이런 거 생각해보면 지역에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있을 거고 그분들도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이제 글을 쓰고 하실 텐데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험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것도 이제 신문이라고 부른 지변에 이름 나간 걸로 그냥 만족해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예, 그런 방식으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게 만약에 광주의 연구자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식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건 어쩌면 조금 연구를 누가 하고 싶어 하겠냐, 사실 그 이후에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사실 좀 들게 만들거든요. 저는 이제 부산에서 이제 주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부산은 유력지가 2개가 있어요. 신문사가 2개가 있고 원고를 쓰면 원고를 따박따박 줍니다. 따박따박 주고 나쁘지 않게 사실은 책정해서 주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런 집필을 통해서도 사실은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시점에 오게 되면 인문 연구자들도 이제 유승 작가님이 자신의 작업 내에서 뭔가 재생산의 돌파구를 이렇게 형성했듯이 인문학 연구자들도 자신이 하고 있는 작업 내에서 일종의 돌파구 같은 것들을 그런 뭐 신문사 이런 데를 기대지 않는 방식 아래에서 좀 상상하고 그런 것들을 조직하고 모색해 볼 수 해봐야 되는 시기이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거든요. 쉽지는 않겠지만. 근데 뭐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선생님도 그렇고 작가님도 그렇고 연구자님도 그렇고 이게 도시라고 부르는 맥락과 사실은 분리가 안 되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광주라고 부르는 도시 전체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개인의 삶이 재생산 가능한가 그렇지 않은가의 여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사실은 조금 전에는 작업을 작가로 사는 일, 그다음 노동에 대한 문제 이런 걸 고민을 하셨다면 정윤승 쌤 작업의 또 다른 결이 이렇게 도시에서 살고 있는 여성의 문제와 같은 방식으로 해오셨으니까 그 작업들은 어떻게 고안을 하셨고 언제 그런 작업을 첫 번째로 사실은 하시게 되신 건지 이야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도시는 물론 건물이랑 차들도 있지만 지나가는 행인들도 저한테는 약간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시의 모습이 작업을 하는 그런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되게 많이 변화를 있었어요. 원래는 이 안에는 뭔가 이렇게 계속 여러 가지 여러 다양한 존재들로 차 있지만 뭔가 한결같은 도시의 모습을 담아내야지, 작업에 담아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면 이제 이 도시에 제가 들어갔을 때는 아 되게 도시가 한결같지 않고 차가 한결같거나 뭐 차갑진 않고 되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반응들이 바로바로 저한테 느껴졌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작업하러 나갔을 때는 뭐 카메라를 들었을 때는 되게 그런 지나가는 행인들의 뭐 말을 먼저 붙인다거나 아니면 도시 안에서도 제가 갈 수 없는 제한 구역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옥상을 열어주지 않는다거나 그런 모습이 있었고 또 작업을 이제 영상 촬영을 하고 뭐 계획했던 걸 이제 편집하면서 도시가 되게 많이 이렇게 그냥 보기 좋은 모습으로 나조차도 이렇게 편집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보기 좋은 각도만 보여주고 싶어 했고 또 보기 좋게 가만히 있는 채 또 촬영을 하기도 했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정제도시라는 작품을 하고 했을 때는 그런 뭐 이름 때문인지 아니면 작품 때문인지 몰라도 사람들이 뭐 자기가 있는 도시의 모습을 뭐 색다르게 봤다 그런 코멘트도 하시고 그런 도시에 대해서 조금 더 의미가 더 깊어진 것 같은데 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있었을 때 이 도시에 대한 되게 뭔가 질려오는 느낌도 많이 들었어요. 질리는 느낌, 도시가 질리는 느낌. 뭔가 이렇게 많은 도시에 대한 많은 감정들이 이렇게 있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느꼈지만 다시 그런 뭔가 그런 도시의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을 봐서 그런지 되게 도시에 약간 질린 느낌이 조금 더 컸었어요. 제가 네. 유승생 작업 과정을 좀 같이 돌아보면서도 느낀 것인데 도시란 게 그냥 일상생활의 공간이기도 하지만은 좀 네. 위험한 곳이기도 하고 되게 추한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구나 이런 생각이 네.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도시의 뒷면들 이런 부분을 많이 이제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좀 힘겨움 같은 것도 많이 힘들었죠. 일단 그 힘겨움을 말씀하시기 전에 네. 좀 같이 이 대화를 좀 더 보시는 분들이 잘 들으시려면 이 작업 맥락을 좀 이해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제도시라는 작업이 2020년도에 작업을 했지만 사실은 이른바 성매매 직결지였던 대인동을 중요한 작품의 대상으로 삼아서 거기를 사진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이렇게 만든 작업이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사실은 성매매 직결지, 광주 지역의 성매매 직결지를 작업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한 게 2018년도부터 사실상 삼기 시작했잖아요. 그 이전의 작업과는 사실 결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17년도에 광주에서 여성 작가로 사는 일이라는 칼럼을 쓰고 그 이후에 여성 작가라고 부르는 자의식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2018년도부터는 이제 광주 비엔날레를 준비를 하시면서 광주 지역의 성매매 집결지를 적극적으로 사실은 답사를 하시고 실제로 거기 현장 활동에 언니네와 같은 단체와 협업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여를 해서 현장에도 나가보시고 거기 이제 탈성매매 하신 분들도 만나고 그분들 인터뷰도 하고 1년에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사실은 같이 이제 쭉 진행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진료 하신다는 얘기를 하셨지만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여성의 시선으로서 도시를 이제 본다라고 하는 감각 아래에서 도시를 만나고 있다고 해야 사실은 조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좀 편하지 않을까. 여성 작가로 사는 것이 나의 작품들을 여성적 언어로 만약에 이제 구성하는 일과 같은 것이라면 도시에 사는 일도 여성으로서 살면서 도시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성매매 직결지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화되지 않는 공간이니까
그런 가시화되지 않은 것을 이제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설치 작업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게 이제 비엔날레 기간 동안 하셨던 진짜 어마어마한 작업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지금 뭐 메이투데이에서도 이제 전시되고 있는 그 황금동 여성들과 같은 작업들, 5.18 시기에 황금동 콜박스에 있었던 여성들이 항상 모멸적인 언어로만 기록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지금 5.18에 관한 상징 이미지들을 네온으로 조직하고 붉은색 네온으로 만들고 거기다가 황금동 여성들이라는 이름으로 붙였던 작업인데 지금도 그 전시를 했던 거잖아요. 그것도 말하자면 역사도 이제 여성적 시각 아래서 다시 재성찰하게 되는 거고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도 이제 여성이라고 부르는 시각 아래에서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된 거죠. 왜 2018년도에 그런 방식으로 도시를 다시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이제 2017년에는 정말 갑자기 그러니까 여성에 관한 초점을 맞췄더라면 2018년에는 이렇게 같이 만석 쌤이랑 같이 스터디를 하긴 했고 제가 그 여성의 권리라고 했을 때 저도 한참 2017년까지는 정말 페미니즘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성 작가를 살아가면서 뭔가 부당하다는 느낌에 대한 작업은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신체적인 차이로 인해서 이거를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뭔가 예를 들어서 뭐 짐을 옮겨야 되는데 나 이거 무거워서 절대 혼자 못 드는데 남자 뭐 누구는 그냥 확 드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녀 평등을 외치지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정말 머리를 하다가 좀 부당보다는 약간 인간의 권리로서 그런 걸 착취당하는 그 도시 안에서의 공간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그것이 바로 또 성매매 집결지 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뭐 저도 뭐 이제 같은 여성으로서 이제 정말 일상생활에 부당한 경험을 하고 있지만 거기 공간에 있는 여성들은 정말 인간으로서 약간 처참한 경험들을 많이 했었던 분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초반에는 정말 성매하시는 여성들을 보면은 별로 안 좋은 시각으로 봤던 거 또 그거는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말 100% 인정이었고 근데 그분들을 단편적인 모습만 봤어서 그렇게 말했었는데 근데 그 성매매 피해 상담소를 찾아가고 언니네를 찾아가서 탈성매매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성매매 성산업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게 되면서 아니면 뭐 그런 쪽 연구자분들의 좀 이야기를 듣거나 같이 이렇게 소규모의 모임을 진행하면서 정말 내가 몰랐던 세상이 약간 펼쳐지는 것처럼 정말 그 안에서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거를 알게 됐죠. 저는 그래도 성매매 집결지하면 그 전의 시각은 그냥 성매매 여자, 몸 파는 여자 이런 거밖에 딱 그게 떨어지지 않았는데 사실 거기에 있는 다른 존재는 성구매자도 있고 그 매매업소 건물, 아니 업주 이런 분들도 다 있었고 또 법의 이제 시각 아래 이제 그것들을 뭐 보거나 감시하거나 항상 기록하는 그런 뭐 경찰들도 항상 단속이 오고 그런 존재들도 있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여성들만 초점을 했을까라고 하면서 조금 더 그렇게 그런 다른 존재로도 또 확장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거기 지역에 또 거주지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더 그게 이제 여성의 뭐 부당했던 것들이 여성 착취로 가서 또 착취의 것들이 또 주변에 어떤 거에 착취를 받느냐 해서 그게 계속 확장되었던 것 같아요. 일종의 젠더 지리학적 차원 아래에서 사실은 작업을 진행을 해 오셨고 네. 광주라고 부르는 그 지역 자체를 그때 했던 작업 가운데 하나를 보면 그러니까 각 구를 사실은 성매매 집결지와 같은 형태로 사실은 구성을 하고 관객들이 거기를 지나가면 사운드, 그 지역의 사운드가 나오도록 한 설치 작업들이 있거든요. 일종의 그 젠더 지리학이죠. 그러니까 도시를 그냥 뭐 이렇게 객관적이거나 아니면 뭐 통계적인 형태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젠더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광주라고 부르는 도시는 성매매 집결지의 수가 정말 많거든요. 광주가 정말 많은
수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도시처럼 보이고, 달리 말하면 성매매 집결지가 광주에서 그렇게 많은 공간적 분포들을 가지고 있다면 실제로는 수많은 공간들이 비가시화되어서 어두워져 있는 상태. 그래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제 집결지의 낮과 밤과 같은 영상 작업들을 낮과 밤을 비교하면서 보여준 작업도 하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예, 젠더적 시각으로 도시를 경험한다는 건 그런 점에서 이제 비가시화되어 있는 존재들과의 연대의 어떤 결들을 만드는 이제 일환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렇게 확장됐다는 말씀이 아마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비가시화되어 있는 존재가 도시에서 얼마나 많이 거주합니까? 뭐 5.18 이후에 이제 넉마주의 분들이 다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현대적 넉마주의의 어르신들이 매번 휴지를 주고 그걸 파는 분들이 계시다면 넉마주의는 사라진 적이 없는 어떤 직업의 형식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뭐 이렇게 뭘 팔고 이렇게 해서 근근히 생존을 유지하지만 이제 그런 분들은 잘 안 보인다는 거죠. 비가시화되어 있는 존재. 이게 이런 분들을 본다라는 말은 일종의 젠더적 감각을 가지고 그 안에서 누군가가 여러 가지 층위를 통해서 배제되는 어떤 형태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감각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까 그 연구자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도 그런 거잖아요. 수많은 여성 연구자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생존하는 사람들은 남성 연구자가 대부분이고, 여성 연구자들은 그런 능력이 모자란다기보다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서 사실은 누락되어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사람들은 연구자로도 기록이 되지 않고 그냥 지워지고 흘러가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연구자 안에서도 뭐 논문으로 요즘엔 정량 평가를 하니까 논문 평가를 하게 되면 논문을 쓰지 않은 사람 중에 사실은 여러 가지 입장과 의견을 탁월하게 개진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문적 기획들을 행정의 언어로 훨씬 더 잘 풀어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연구자의 장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없으면 대학은 망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런 분들에게 어떤 점에서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여전히 연구라고 할 때는 누구에게 기회를 주는가 대체. 근데 안 보인다는 거죠. 뭐 연구재단 이런 분들이 기연구자들에게는 계속된 수혜를 주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지만, 그렇지 않은 신진들은 그걸 받기 위해까지 뭐 기본적으로 문턱은 넘어야겠지만 쉽지가 않은 상황. 그래서 그런 연구의 지속을 보장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태. 그러면 이제 대학 사회도 이제 젠더적인 시각 아래에서 바라보면 완전히 다른 풍경이 되어버리는 거죠. 만약 유승쌤이 광주라는 풍경을 미식의 고장 광주가 아니라 젠더적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광주라는 도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약물로 가득 차 있는 도시가 되거나, 낮에는 문을 닫고 밤에는 문을 열지만 누구든 그것을 볼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도시의 풍경이 보이게 되는 거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과 규칙들을 사실은 배반하거나 위반하게 되는 이런 형태의 작업들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조금 그래서 좀 듭니다. 근데 윤용쌤이 이제 그런 작업을 2018년도에 시작하실 때 사실 광주가 전반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남구 뭐 매덕이 이렇게 뛴다는 둥 뭐, 그리고 대인동 지역은 지금 또 재개발이 이렇게 일어나는 시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 말은 집결지 가운데 어떤 부분은 없어진다는 건데, 그 없어지는 상실되는 데에서도 개인전을 한번 하셨잖아요. 2019년도에.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공간이 없어지면 그러면 그런 착취와 수탈이 좀 없어지는 거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전히 그 공간에서 작업을 지속해야 됐던 이유는 어떤 데 기인하는 것인지. 항상 우리는 역사를 뭔가 기록하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대인동을 기록한 이유는 그 옆이 그 그랜드 센트럴이 새로운 아파트 큰 부지가 있는데, 거기서는 되게 대인동이 원래 있었던 자리에 대인동 그 아파트가 들어선 건데, 거기에서 뭔가 그 주민센터장들이 저기 그냥 없애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터를 잡는 사람들이 원래 있던 거를 막 없애고 뭔가 도시쟁이 해야 된다, 조성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약간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거기가 이제
더 이상 조례로 그 지정이 안 되는 구역이에요. 왜냐면 유리방이 10개 이하여가지고 이제 그게 해당 안 되는 지역이기도 하고, 또 광주에서 오로지 그 도시에서 여성이 거리에 직접 나와서 호객행위를 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또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현존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해서 광주 대인동을 이제 초점화했고. 근데 재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거기를 그 공간을, 그러니까 성매매 직결지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유리방을 개인전의 장소로 삼으신 거잖아요. 그때 개인전 보기보다는 이제 그 광주 동구청에서 조금 이렇게 연말에 기금 좀 남아서 이제 그거를 이제 성매매 여성 센터에서 그 기금을 받아가지고 운영했던 전시인데, 그 영빈관이라는 1층은 유리방이고 2, 3, 4층은 이제 방으로 되어 있는, 조그만 방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4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그리고 5층에는 그 업소의 주인이 그 전층을 다 이렇게 집처럼 활용하고 옥상까지 있었던 그런 곳이었는데, 정말 제가 살아생전 그런 공간을 처음 들어가 봤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 그 공간을 딱 봤을 때는 조금 약간 오히려 뭔가 죽어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너무 사람 흔적은 있는데 뭔가 시간이 멈춰 있어가지고 여기 있던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그냥 숨 안 쉰 채 가만히 있는 것 같은 느낌대로 되게 물건들도 거의 대부분 전반대로 그대로 있었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전시를 하다 보니 이제 2층은 깔끔하게 청소를 하고 이제 3, 4층은 그대로 두는 걸로도 이렇게 그런 건물을 쓰였는데, 그 2층을 청소할 때 진짜 막 봉지 안에서도 막 뭐가 나올까 봐 되게 겁이 나면서 막 청소를 했거든요. 제가 사진들을 본 것 같았는데 2층이 뭔가 여성들이 머물던 방들이 여러 군데 있고 좀 그 방 안에 성매매를 하던 공간이고 이런 층이었나요? 네. 그러니까 좀 약간 사건 현장 같고, 네. 그때 사용됐던 물건이나 여성들의 어떤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서. 창문도 뭔가 이런 투명한 유리창이 아니라 다 시트지로 이렇게 가려져 있어가지고 밖을 창문을 열지 않는 이상 밖을 좀 보기도 힘들고, 거기를 다시 회상하다 보니까 그때 감각. 그냥 말문이 그냥 턱 막힌 것 같아요. 이게 뭔지. 그걸 보지 않는 이상 제가 어떻게 뭐 설명 못 하겠어요, 거기는. 이게 그냥. 이제 왜 거기를 다시 사실은 작업의 공간으로 삼아나였는데, 이제 거기를 삼을 수밖에 없는 뭐 맥락은 역사적 기억들이 있는 거고, 어쨌든 거기에 보이지 않던 여성들이 살아 있었다라는 그 감각들을 어쨌든 보존하기 위해서라고도 그냥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그러니까 작가님이 조금 전에 이제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호흡을 중단하고 그 감각을 다시 복원하는 신체적 감각이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게 언어화되지 않는 그 감각들이 이렇게 다시 왔을 때 말할 수 있는 방식이 별로 없는 거죠. 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거나, 심지어 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 같은 예는 아닌데 그 아주 고통스러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경험치 중에 하나가 그것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경험치의 그 자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은 대충 풀어질 때 환상으로 풀어지거든요. 판타지로. 그래서 뭐 국가폭력을 경험하신 많은 분들 가운데 이렇게 종종 이제 증언을 하실 때 그런 막 환상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법적으로는 이건 환상은 증언으로 채택이 안 돼요.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 경험치를.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언어로 이제 구조화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건 구조화될 수 없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 감각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이렇게 판타지와 같은 내용들만 이제 진술되는 거죠. 마치 유승쌤이 거기 들어가서 했던 경험들이 청소를 하곤 했지만
뭐가 나올 것 같고 사건을 경험한다는 게 뭐 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할 수 없는 말들을 수없이 전해졌는 일종의 작가적 감각들이 아니었나. 그리고 지금 그걸 다시 이제 회상은 너무 좀 한 이야기 같고 회고를 다시 하려고 할 때도 여전히 그 감각에 이렇게 있으면서 말을 이렇게 더듬어야 되는 그 상황. 그런 상황을 우리는 받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것 같고, 더불어 이 이야기가 아까 했던 이야기, 설아쌤이 했던 이야기, 현장에 나가실 때마다 겪는 부대낌이기도 하거든요. 현장 나갈 때 계속 그런 공간에 가셔야 되는데 네? 정제도시 촬영하실 때도 사실은 굉장히 힘겨우신 상황이었잖아요. 네. 뭔가 그 도로에 그냥 지나갈 수는 있겠지만 뭔가 찍히는 카메라를 가지고 거기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할 거라고 아니까. 그리고 물어봐도 대답을 못할 거도 아니까 해서 정말 이른 시간에 가거나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가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설아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것도 이제 도시의 그 공간이 그런 이제 공간인 줄 아니까 계속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매매에 대한 어떤 그 의식들이 좀 작용을 해서 많이 그 불편함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 현장에 갔다 나와가지고 꿈 같은 거 꾼 거 있어요? 꿈은 안 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하시기 전에도 보신 적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성매매 식결지를 학교 다니면서도 지나치다가 보거나. 그땐 정말 그냥 컬러로 봤어요. 컬러로? 네. 그냥 유리창에 붙어져 있는 그런 글씨체 아니면 시트지 색깔 그런 걸로만 봤지. 왜냐면 학교도 그렇게 저녁 늦게까지는 끝나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보통 8시부터 불이 켜지니까.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갈 때도 그냥 시트지나 글씨체나 보고 그냥 그 단어들만 보고 그랬.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현장에 가시고 그 공간에도 들어가 보시고 그래서 전시도 해보시고, 근데 가시화되지 않은 삶들을 어쨌든 미술적 언어를 통해서 혹은 조형 언어를 통해서 가시화해보고자 하는 게 작업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했던 그 비디오 작업 중에 오늘의 믿음이라는 비디오 작업, 저는 이제 선생님 작업 중에 제일 좋아하는 작업 중에 하나인데, 다 여러 작업들 좋아하지만 오늘의 믿음이 성매매 직결지에 있었던 여성들을 인터뷰를 하고 그녀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미신들을 다룬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녀들의 미신들에 대해서 이제 영상 언어로 보여주고자 하는, 왜 그걸 보여줘야만 됐을까? 또 궁금하고, 그리고 왜 이 작업은 시작을 할 때 광주천에서 시작을 했나? 영상의 내용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광주천에서 물이 흘러가는 장면이 보여지고 흑백으로 돼 있는 보여지고, 그 다음에 그녀들이 가지고 있는, 집결지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미신들을 이제 재현하는 방식으로 쭉 이루어져 있는 거죠. 이 광주천에서 들어가 있는 그 설정이 다른 것이어도 되는데 왜 광주천이었을까? 저는 항상 볼 때마다 사실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왜 광주천에서 찍었나? 뭔가 미신을 주제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미신은 뭔가 자연 속에서 그것도 초월적인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뭔가 거스를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꼭 해야만 한 것들을 하는데, 그 천변은 항상 그 물을 내려오는 방향이 여기에서 여기잖아요. 여기서 올라가는 건 못 봤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거슬러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 미신이 계속 입에서 입으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 거스르지 않는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계속 받아들인다, 약간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자연 속에서 그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물의 흐름들, 그런 것들은 소재를 이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마치 미신이 일종의 물의 흐름처럼 거기 있는 여성들 사이사이로 퍼져나가듯이 퍼져나가기도 하고 그게 그냥 한번 자연스러운 거죠. 네. 뭔가 미신 주어지면 거부할 수 행위라든지. 없는 걸로. 네. 이게 마치 그런 자연스러운 구조가 그 여성들로 하여금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중의 수탈의 장치나 권력 장치, 강제적인 어떤 힘들이 작용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그 작업을 통해서 이런 지점들을 관객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인지. 일단 미신 행위하는 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미신 행위는 하는데 약간 그거는 그 되게 정말 일상에서 간혹가다 아 맞다 뭐 빨간색 이름 쓰면 안 되는데 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그냥 뭐 십자mel의 금요일 조심해 약간 그런 미신들 근데 저희한테는 그냥 장난의 미신이잖아요. 근데 성모님의 집계지에서는 그냥 그게 아침 조회 시간처럼 뭔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되는 행위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저희처럼 장난식이 아니라 정말 뭔가 한 마음속에 한 웅크름에 진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뭔가 아 이게 하면은 뭐 나를 좀 보호해주겠지 아니면 이게 하면은 조금 더 돈을 잘 벌어서 뭔가 비탄감이 빨리 되겠지 이걸 하면은 이 업소 내에 우리 여자애들끼리 같이 싸움이 안 나겠지 약간 그런 것들이 위주다 보니까 되게 그런 것들을 저한테는 또 다른 미신으로 다가오기도 했었고 또 그런 썰들이 되게 많이 그렇게 정말 한 거의 20개 정도 이렇게 많이 있기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미신을 그런 이야기들을 인터뷰했던 여성분 그러니까 탈성매매 여성분이 좀 약간 이게 인연이었나? 그분도 약간 조금 약간 신기가 있던 분이셔가지고 그런 것도 많이 하셔가지고 오히려 훨씬 더 이야기들을 잘 들을 수 있었어요. 제가 그 영상을 보다가 조금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게 그 미신 행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마지막 부분에 그 여성분이 했던 말이 이런 미신들이 여성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미신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업주에게 손님들 잘 들어와라 손님들 나쁜 손님 없고 오늘 장사 잘 되게 해주라 라는 그런 업주에게 더 도움이 되는 미신들 아니었을까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일종의 양명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 여성들이 바깥에 있는 사회적 제도에 도움을 청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자기를 지켜야 되고 한편으로는 지키는 일과 그 해당 업주가 장사가 잘 되는 일 사이가 분리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업주의 기분이 장사가 잘 돼서 업주 기분이 좋아야 나의 오늘 하루도 그냥 무난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나의 수입도 깎지도 않고. 이런 메커니즘이 그러니까 어쩌면 광주라는 도시에 그렇게 많은 집결지가 있다면 너무 많은 건 아니지만 집결지가 있다면 그런 집결지가 작동하고 있는 메커니즘이 광주라고 부르는 많은 생태계 내부에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뭐 그런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종의 착취와 수탈이 반복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수탈 당하고 있으면서도 돈은 잘 벌리면 좋으니까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는 거. 이런 메커니즘이 사실은 이제 정유승 작가님이 성매매 집결지 안에서 그 도시를 젠더적으로 바라보면서 토반낸 아주 중요한 맥락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등치시켜서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게 뭐 대학 사회나 이런 데서도 혹시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가 논의를 같이 해볼 만한 대목이 있을지 이건 뭐 내부 고발이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주변에 네.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다기보다 네. 이제 아까 전에도 얘기하셨다시피 이제 그 연구의 이제 좋은 아이디어나 기획에서 이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행정 업무에 좀 이제 활용하게 되면서 이제 본인의 어떤 할당된 몫을 녹아버리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냥 당연시 되고 그냥 사업이 잘 되면 좋지 그래서 또 이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발판이 되면 좋지라는 식으로 이제
문화가 이제 되고 그렇게 이제 저희 뭐랄까 이제 내부의 연구원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많아서요. 근데 이제 저도 그 내부의 일원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그 문제의식 가지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나쁜 건 또 아니니까 본인들이 힘들어하면서도 굉장히 이제 그 의무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니까요.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지점이 좀 이게 어디에나 그러니까 집결지에 이 미신의 메커니즘이 있을 것 같아요. 달리 생각해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의 반복. 그래서 이게 뭐 해결하려고 드는 형태는 우리의 몫은 좀 아닌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 뭐 이렇게 통상적이거나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과는 다른 방식의 시스템들이 어떻게 우리 삶을 이렇게 옭아매는가, 이런 거는 사실은 이렇게 통찰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굉장히 많이 제공해 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유승쌤의 작업이. 그죠. 근데 이제 지금은 아까 모두에도 이제 유승 작가님이 이제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제 현장에 가기는 어려워지고, 그죠. 근데 이런 성매매 직결지와 관계되어 있는 작업 이외에도 사실은 유승쌤이 그 메이투데이라는 전시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작업을 하셨거든요. 1980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금남로에서 일어났던 거의 모든 활동, 움직임, 내력, 뭐 카퍼레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국가기구가 했든 시민단체가 저항을 한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을 사실은 정리를 신문을 다 일일이 다 스크랩을 하셔가지고 하셨는데, 이 작업도 사실은 그 리서치하는 작업의 이제 연장선상에서 오신 거잖아요. 근데 듣기로는 이 작업은 아직 완성된 거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부분적으로만 나와 있지. 이 작업이 나중에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어떤 방식의 이미지들을 한번 구성해 보고 싶으신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뭔가 아카이브적인 작업을 하니까 이거를 오히려 약간 함축적인 이미지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록과 텍스트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하지? 이게 좀 연구가 좀 안 되다 보니 오히려 그 책을 그때 5.18의 40년 관한 그런 기사들도 책으로밖에 낼 수는 없었는데 뭐 시기적으로 촉박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 40년에 대한 그런 기록도 시각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건지는 뭔가 숙제 같아요. 이거를 설치할 건지 영상으로 할 건지 아니면 뭐 미디어의 도시답게 테크놀로지로 풀 건지 그거는 조금 고민이 돼요. 근데 어쨌든 그건 빨리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리서치를 하셨고 일일이 이제 신문에 사진도 다 찍으시고 그 리서치를 다 하시고 한글 워드로 다 옮기시고 사진도 다 따로 모으고, 그래서 광주일보에 요청했더니 어쨌든 저작권 내놔라 이래가지고 그거는 뭐 일정 부분은 안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디자인 작업이든 매핑 작업이든 어쨌든 향후에 그 작업을 가시적으로 조금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징화되어 있는 광주의 도시적 이미지와는 좀 더 다른 결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와 마찬가지의 또 아주 엄청난 작업을 기획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매매 직결지의 여성이 어떤 지역에 들어와서 있으면 거기 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그걸 또 매핑을 원래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또 가지고 계셨던 걸로 아는데, 그 리서치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아직 기획서는 아주 딱 그 머릿속엔 딱 잡혀져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정말 시각적인 이미지로 어떻게 보여줄 건지, 이제 그거는 시간이 아니라 5.18은 시간이었다면 이거는 좀 공간에 초점, 모르겠어요. 이게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성이 노화됨에 따라 공간이 계속 바뀌어지는 거니까 조금 고민이 되는걸요? 어쨌든 그 작업을 하려면
알바를 열심히 하셔요. 이게 오히려 그 예향 광주의 특징이라면 후원 시스템인데 저는 이런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에게 제도적인 후원 말고 시민단체들의 후원의 형식이 주어지면 어떨까. 응원하고 지지하고 작업 지속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동력을 제공해주는 방식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예술가나 작가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지금 어쨌든 사업단에 소속되어 가지고 영혼을 탈곡하고 계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눈치를 이렇게 보시고 자기 시간 만들어서 연구하시고 하시겠지만 선생님은 뭐 이런 새로운 기획들 같은 걸 가지고 계신지 어떤 걸 연구하시겠다든지.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이제 여러 시각에서 이제 볼 수가 있겠다. 그 학문이 추상적인 만큼 다른 가능성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지금까지는 철학을 일단 그 주어진 어떤 개념, 학문이라는 그 개념 내에서 배워왔던 것 같아요. 특히나 서양 철학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계보들이 있고 그걸 텍스트 삼아서 그걸 연구하는 방식으로 했던 게 이제 그 전의 방식이고 제도권 내에서 학생들이 주로 그렇게 훈련받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연구자로서 이제 살기 위해서는 그 방식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그 문제의식들을 찾고 내 주제를 이제 가져야 할 텐데 철학이라는 학문과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도시라는 곳 그리고 지역성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고민하면서 그제서야 이제 공부가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공부는 이제 베냐민과 이제 서양 현대 철학 비판 이론가들을 이제 공부하고 있으면서 도시의 이제 문제들을 좀 찾아서 새로운 개념적 형태들을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다들 계획이 있으시군요. 계획만 있습니다. 계획만. 뭐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일은 참 훌륭한 일이죠. 네. 있으세요? 저는 쌀 연구를 좀 해볼까. 전통 쌀이 1910년에 수원의 건업, 그러니까 심지식이죠. 일제 총독부의 주권하에 조선의 전통 쌀을 다 기록을 해놓는데 싹 다 기록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기록된 양이 1451종인가 그렇게 되거든요. 엄청 많죠. 어떤 분의 연구로 이렇게 진술되어 있는 바에 따르면 동네마다 전통 쌀이 하나씩 있었다고. 토종쌀, 전통 쌀이라기보다 토종쌀이 하나씩 있을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많았죠. 근데 수경 재배 농법이라는 게 논에 물을 대서 키우는 건데 원래 이제 토종쌀 중에는 이제 물을 많이 대지 않고 충분히 서식할 수 있는 토종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사실은 이제 식민지 체제가 다양한 종자, 종류, 차이들이 보존되고 있었던 것을 자본주의 식민지 자본주의 형태 아래서 하나로 일원화하는 과정. 생산량은 늘어날 수 있었지만 그게 무슨 조선인들에게 다시 되돌아간 건 아니니까. 그 말은 이제 다종다양함을 보존하는 것이 더불어서 잘 삶을 재생산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이 되는 일이 되는 거죠. 뭐 한 명의 작가가 생산됐을 때 이 작가가 작업을 지속하느냐 없느냐의 여부가 그 도시를 사실은 이해하게 만드는 바로미터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이제는 만약에 이제 예향 광주가 진정한 의미에서 이루어지려면 작업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관두는 수가 많아지면 예향 광주가 아닌 거죠. 작가로 성장하거나 생활하거나 재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없다는 걸 반증하니까 다양한 삶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가 결코 긍정적인 사회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의 삶밖에 없는 거, 하나의 삶만이 허용되는 거. 그건 괜히 폭력적이기도 할 거니까 이 다양함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상상해보는 일. 그 가운데 유승쌤이 오늘 제안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미신의 구조와 시스템을 넘어서 보는 방식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고안해 보는 게 필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보이고 향후에 두 분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그 기획들이 좀 이루어져서 꼭 한번 보고 그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뭐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제가 사회를 보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왜 오늘의 믿음이 가장 좋은 작품이시죠? 저한테는요? 네. 저한테는 그래요. 어떤 이유 저는 일단 때문에? 흑백을 썼다는 게, 네. 일단 유승쌤의 다른 작업은 다 칼라칼라한 작업들인데, 이 작업은 유일하게 흑백을 쓰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색감의 차이를 변주를 줬다는 게, 이 작업의 새로운 갱신의 지점을 모색하신 거 아닐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 일단. 그리고 광주천 이미지의 오프닝으로부터 미신으로 넘어가는 그 구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작업이 이제 저한테는 어쨌든 굉장히 좋은 작업으로 보여서 항상 사람들한테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얘기하십시오. 저는 뭐 오늘의 믿음도 좋고 집결지의 낮과 밤도 좋았는데, 이제 집결지의 낮과 밤은 좀 역동적인 이미지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의 믿음은 좀 정적이고 이렇게 흘러가면서도 좀 비극적인 느낌이 좀 이제 든다면, 집결지의 낮과 밤은 굉장히 한쪽은 밤의 어떤 역동적인 모습, 낮의 정적인 모습, 이게 딱 대비가 되면서 도시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나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이제 작업이었던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저는 그 작업하면서 누구 이렇게 데리고 간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같이 설아쌤이랑 동행했을 적이 옥상 거기가 가장 좋았고, 그때 석유 냄새가 너무 났어요. 진짜 비릿하게 석유 냄새가 났어요. 숨도 못 쉬게. 그때 참 그랬어. 그 냄새랑 그 같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뭔가 대이동을 쭉 돌아보는 자리에 있는데 비릿한 석유 냄새가 나면서 환경이 좀 묘한 그 그런 옥상이 참 느낌이, 네. 뭐가 선생님도 오늘 이야기 계속 하고 싶으신 거죠? 아니 뭐가 새고 있는 그런 느낌이 네. 들었죠. 오늘 대화에 대한 총알을 우리끼리 내리고 마무리 지읍시다. 한마디씩 네. 하시면서 어떠신 것 같았는지. 좋았죠. 좋았고요. 좋았고 여기 이런 속사정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대학 내에서가 대학이 안전한 곳은만 아니구나 싶었어요. 대학에서 제가 주로 보려먹는 사람이에요. 찔리더라고 아까. 그렇죠. 대학 내에서 그냥 대학이 아니라 거기서도 네. 뭔가 이렇게 거슬 수 없는 질서 같은 것들이 있고 구조화가 되어 있어서 쉽게 이런 것 저런 것 도전을 해보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깊고 오랫동안 이제 해본 것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맞아요. 선생님 두 분 이제 얘기 들으면서 이런 느낀 바도 많았고, 하여간 이 자리를 통해서 굉장히 대화를 오래 나눴네요. 저는 그게 너무 기쁩니다. 저도요.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대화가 끝나버렸네요. 우리가 그냥 끝낸 거죠. 저도 오늘 굉장히 이야기를 길게 딴 옆길로 새지 않고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면서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더 있으면 다른 방식으로도 좀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앉아서 대화라는 게 앉아서만 하지는 않으니까, 보통 술 먹으러 갈 때 길 가다가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는 거니까, 이른바 보행 혹은 걷기야말로 사유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고 하니, 걸어가면서 나누는 이야기들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참 의미 있는 시도가 되겠다. 그래서 풍경도 보여주고 풍경과 더불어서 같이 이야기를 곁들이는. 근데 지금 뭐 코로나 시대 걷기가 힘드니까 우리는 오늘은 앉아서 걸었지만, 다음에 좀 코로나가 좀 완화되고 정리가 되면 걸으면서, 광주천을 좀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는 여기 소년에서의 책도 많이 사주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까요? 박수로.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